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월요일, 오늘 이 시간은 정세 분석으로 여러분과 만나봅니다. 이 코너 지킴이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 갑자기 민주당 대변인이 되신 김현정 원외위원장 협의회 위원장 회장입니다. 예, 김현정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두 분 오늘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속보들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 일단 김현정 위원장 얘기 조금 있다가 함께 해보시고요. 갑작스럽게 또 당직을 맡게 되셔가지고 또 그래도 비대위원장에서 한급 내려온 건가요? 아, 비대위원회에서? 비대위원. 뭐 똑같은 임명직이니까요. 네. 근데 뭐 어쨌든 당직 중에는 가장 중요한 당직 중에 하나죠. 당과 이제 우리 국민들 그리고 이제 언론과의 각역화를 잘 해야 돼서 우리 임세훈 청와대 부대변인한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그 전에 제가 이제 노동 대변인은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변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경험이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 속보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키로 허위사실 공포 혐의. 원래는 이제 공수처 고발이라고 아침에 쭉 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오후 1시에 공수처가 아니라 중앙지검에 고발한다. 네.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자, 이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박성중 대변인이 일단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검찰에 민주당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오후 2시에 의원총회가 있는데 그 전에 김승원 법률위원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고발의 의미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당대표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내용이 터무니없는 이제 뭐 사실 적시도 아니고 단순히 의견 표명한 그 내용 가지고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지금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분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윤석열 정부의 각종 실정들하고 국민의힘의 뭐 이준석발 내홍들, 그 윤핵관과 검핵관 간의 암투,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장신구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해서 본물처럼 터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전국들을 좀 국면 전환을 하려는 의도가 좀 다분히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것도 이제 추석 바로 앞에 두고 소환을 이렇게 통보한 거는 뭐 말로는 9월 9일 공소시효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럼 진작 했어도 할 것을 하필 이때 맞춰서 한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고 정치 탄압이다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명 야당으로 잘못된 정치 보복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이제 맞불을 놔야 된다 이런 이제 기류가 당내에서 강하게 형성이 됐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좀 약간 온건파 이런 주장들도 있었는데 저쪽에서 이제 그 싸움을 세게 걸어오다 보니까 이제 당내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은 없고 이제는 우리가 강하게 정치 탄압에 맞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 중에는 이제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수사는 어렵죠. 어렵고 이제 다만 이제 고소를 해놓으면 재임 기간 중에 이제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참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199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아예 명토 박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 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 거기서 공소시효가 문제가 된다면 아예 수사조차를 못하는 그런 면책 특권이 아예 면죄부가 되기 때문에 시효를 중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확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 그때 당시에는 반란죄, 이 반란죄에 대해서
임기가 끝난 이후에 다툴 수 있게 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던 걸로 봐서 이제 나중에 책임을 물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거법 같은 경우도 역시 취임과 함께 시효가 정지됐다. 그러면 시효는 아직 엄청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9월 9일 날 끝나는 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취임이 5월 10일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6월, 7월, 8월, 9월 그러니까 넉 달의 공소시효가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끌어내려지기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따져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기소는 못하더라도 수사에 착수에 들어가야 되고 그 수사를 지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공소시효가 엄청 늘어난 거죠. 그렇죠. 수사 자체에. 네. 네. 이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슨 백현동 그 관련해서 그 식품연구원, 예. 식품연구원 부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네. 빨리 이제 용도 변경을 해줘라는 거를 이제 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네. 성남시 공무원들하고도 뭐 관련된 기자들까지도 이렇게 그거를 얘기를 확인해주는 그런 증언까지도 나와 있고 예. 문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국감에서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국감장에서 질의에 대해서 협박으로 들었다 그거랑 그 이제 공공기관 경기도 공공기관 하위 직원이라서 몰랐다고 한 거 그것을 단지 의견 표명을 가지고 그것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금 걸은 거거든요. 예. 그래 이게 지금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기소돼서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면 선거 비용 다 한 500억 가까이 되는 비용을 다 지금 다시 다 토해내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똑같이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지난 대선 기간에 그 김건희 씨가 그 1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그 1인 매매를 시켰고 예. 이제 손해만 보고 나왔다. 그리고 절연했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6월 13일에도 또 다시 이제 시켜서 그 주식을 사고판 거래 내역이 내역이 나왔죠. 나왔죠. 예. 똑같은 그거를 공표. 예. 그러면 그 아예 지금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저희가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몇 가지 그 키워드들을 짚어가면서 왜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 이 사진 보시죠. 네. 김건희 주 코바나 컨텐츠 대표 이사라고 돼 있지만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죠?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 전략팀 이사라고 돼 있죠. 네. 자, 그러니까 사실상 내부 거래죠, 내부자 거래. 네, 내부자 거래. 여기 보면 네 이사님 네. 저 땡땡땡입니다. 네. 이 이사님은 어떤 이사를 말하느냐? 바로 도이치모터스 이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375원인데 아래 위로 1,000주씩 걸려 있고 시가가 2,350원, 고가 2,385원, 저가가 2,31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조금씩 사볼까요? 이 정도로 자세하게 얘기해 준다는 것은 네. 살 수 있게끔 굉장히 구체적인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누가 거래를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직접 정보를 준 거죠. 그러니까 네.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보통 저도 증권사 출신이니까 제가 잘 압니다. 그렇죠. 내용을. 그러면은 예를 들면 무슨 주식이 있다. 네. 그러면은 사모님 요새 이런 주식 좋은데요. 이거 어떻게 한번 거래 의향이 있으세요라고 물어요. 그렇죠. 종목에 대해서 묻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이미 도이치모터스를 사겠다고 김건희 씨가 의사 표명을 한 것이고 심지어 금액대도 금액대도 이 얼마 정도 정도에서 선에서 사겠다. 네. 그 보통은 진짜 투자를 말을 하려면 여러 가지 종목에 다양한 종목에 투자를 하죠. 당연하죠. 이런 거에 하나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딱 본인이 이사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거는 몰빵을 한 거거든요. 본인의 계좌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예. 너네들 거래 안 해봤냐. 보통은 증권사에서 거래하면 전화로 자기가 확인을 한다. 녹취돼 놓고. 녹취를 한다. 확인하는 거 맞지만 이거는 그렇게 되려면 이거는 계좌 1인 매매라고 해서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거는 보통 지금 김건희 씨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증권사 직원이 알아서 했다고 했었어요. 예. 알아서 했으면 저런 전화조차 안 해요. 맞아요. 저거는 실제로 본인이 얼마에 사겠다고 얘기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말씀한 내용이랑 다릅니다. 우리 그래서 임 교수님께서 예.
1인 매매도 맡아 보셨죠? 저는 제가 일했던 부서는 그건 아니었는데 네. 뭐 이런 시스템 돌아가는 시스템은 당연히 너무 잘 잘 알고 알죠. 있죠. 1인 매매라고 하는 것은 네. 애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 돈 네. 얼마가 있는데 이거 좀 굴려주세요. 네, 하고 계약을 맺어요. 맺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금 저거는 지점 직원이랑 통화를 한 건데요. 그렇죠. 1인 매매를 하면 보통의 본사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 계약을 해서 일정의 수수료를 내고 예를 들면 신탁부 같은 데다가 계약을 해서 거기서 알아서 돌리는 거예요. 그 대통령실에는 주가를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해 본 사람도 없나 봐요. 네. 너무 무식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렇게 만약에 본인 계좌를 저렇게 지점 직원이 일임해서 한다 그럼 저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당연하죠. 네.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직원은 사실은 징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누가 책임져요? 자기가 책임질 거예요? 네. 이제 아시겠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증권사에 전화해서 나 투자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좀 그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네, 보통- 그건 뭐라고 합니까? 주로 내가 투자를 내 본인이 투자한다 그러죠. 네, 여기 네. 증권사의 직원들은 뭘 해준다? 어드바이스를 해준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투자에 그거예요. 대해서 이거를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리고 저렇게 되려면 막 비밀번호도 본인이 눌러야 되고 막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거는 본인이 지시한 거예요. 저렇게 사겠다고. 자 보세요. 그리고 너무 이상한 건 그렇게 갈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약간 고개를 갸웃하죠. 네. 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좀 사고 싶어요. 어? 그 2,500원대 아래에서 좀 사고 싶어요. 이렇게 딱 얘기하면 뭘 의심합니까? 이상하잖아요. 뭐가 정보 뭔가 있나? 정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정보가 있나 이거죠. 요게 지금 1월 12일자 통화 녹취록이잖아요, 그죠? 예,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날짜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키워드로 보자 이거요. 자, 우선 첫 번째가 도이치모터스 이사였다는 상황. 네. 두 번째가 이거는 1인 매매가 아니라는 상황 점검해 드렸고요. 세 번째 날짜. 이 날짜가 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2일 날 저게 녹취 내용이잖아요. 예. 저기에서는 지금 그 김건희 씨하고 증권사 직원 둘만 등장하잖아요. 신한증권. 근데 13일에는 그 선수 있죠. 예. 그 선수. 아, 전화 왔어요? 예, 그렇죠. 예. 그 선수가 이제 13일부터 개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는 네. 1월 13일부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월 12일 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50일인가요? 그 범죄 예. 일람표에 나오는 그렇죠. 그 거래가 12일 날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12일까지는 김건희 여사가 단독으로 한 거죠. 주가 조작에 관여한 거죠. 그리고 13일 이후에는 그 선수랑 같이 한 거고. 51회를 거래를 하면서 그때 총 15만 주가 넘게 네. 삽니다. 네. 그래서 그때 산 것만 3억이 넘어요. 이 돈을 1인 매매를 해가지고 이 증권사 직원이 했다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더 결정적인 그 해명의 미스를 가졌죠. 1월 13일서부터 거래를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씨한테. 이건 이 씨가 거래한 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법정에서.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 특히나 언론사 기자 여러분들 기사를 안 씁니까? 이거는 핵폭탄이 터진 거예요. 이게 또 이때 도이치모터스의 하루의 평균 거래량이 5만에서 1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근데 15만 주를 네. 혼자서 산 거예요. 혼자 샀어요. 그래서 당일날 하루 거래량의 3배. 네, 1월 12일 날부터 이제 보면은 공교롭게도 40만 주가 거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주가가 10% 넘게 상승을 하죠. 이때. 이때부터 실제로 작전이 시작됐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작전이 시작됐는데 선수보다 먼저 사들였어요. 자기가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증권사 직원의 어드바이스를 받아가면서 그거를 갖다 어떻게 위임 매매라고 합니까?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짧게 좀 살펴보면 2009년 1월 달에 예. 상장하잖아요. 액면가 9,000원으로 상장했는데 12월 달에 1,800원으로 떨어져요. 9,000원짜리가 1,800원으로. 그래서 이제 주가 부양하려고 선수 모집하고 이제 전주 모집하는 거를 이제 시작한 거죠. 근데 그렇죠. 2009년 5월 20일 날 이미 장외에서 장외 블록딜 방식으로 8억 원어치 24만 8천 주를 김건희 씨가 사요. 예. 네. 이미 산 거예요. 이미 그 전에. 갖고 있다. 근데 그 전부터 다 잘 알고 있는 거고 뭐 도이치 그리고 289회인가요? 네. 그 거래한 정황이 네,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거래 계좌도 6개로 제일 네 번째로 많았고 그렇죠. 저 가담한 사람 중 금액으로 하면 세 번째로인가 많잖아요. 그리고 장모까지도 통정 매매한 게 다 확인이 됐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장모 계좌, 본인 계좌 합쳐가지고 그 단순히 전주가 아니라 전주 플러스 선수로 네. 같이 했다라는 주도적으로 게 참여를 한 거죠. 전문가들이 다 저거죠. 그리고 이게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어쨌든 사내 이사잖아요. 예. 이사가 이렇게 대량의 본인 그 관련 회사의 주식을 사면 이게 공시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변화에 대해서 사고 공시 파는 자체도 걸. 안 했어요. 공시 안 했습니다. 이게 지금 4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공시를 안 했다는 거는 네. 이거는 심각한 네. 그 위법한 거래죠. 위법한 거래인 거죠. 이거 공시를 안 했다는 게 실제로 증권 증권 감독원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처벌 대상인 거죠. 고발을 하는 거잖아요, 검찰에. 예. 고발하는 거예요. 공시 안 하고 주가 거래하는 거, 주식 거래하는 거. 그것도 내부자가. 그 일정 부분 네. 이렇게 많은 양을 하는 예. 거는 이거 변화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공시 대상입니다. 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2013년도에 수사 종결한 적이 있잖아요. 경찰청에서. 예. 2013년도에 수사 종결한 걸 다시 조사해서 김건희 씨만 빼고 나머지 공범들이 다 구속 기소되어 맞아요.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좀 그 시점을 2013년에 경찰에서 수사 종결한 그 타이밍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 2012년도에 결혼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 수사 종결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윤석열 검찰 CIA에서 네, 있었던 네. 그런 관련된 그 본부장 리스크들은 장모랑 최은순 씨 거는 다 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처리가 돼 왔다는 거죠. 2012년 이후에 결혼한 이후에. 맞습니다. 자, 윤석열의 거짓말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월 13일서부터 1인 매매를 통해서 거래했다라고 하는 게 전반부죠. 네. 후반부는 뭡니까? 5월 이후에는 거래한 흔적이 없다. 거래한 적 없다. 절연했다. 절연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거 보세요. 6월 16일 날 동부증권 직원하고 김건희가 전화를 합니다. 네. 저하고 이종 씨 외에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이종 씨가 선수입니다. 네, 네. 그 사람이랑 절연했다면서요. 5월달에 하도 돈을 갖다 남기지 못해서. 계속 연락하고 지금 정보를 주고받고 작전을 하고 있는 중이었죠. 보세요. 이종땡 씨하고 거래를 갖다가 직접 할 수 있게 하라는 그런 그렇죠.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명백한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저게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죠. 네, 저게. 허위사실인 거죠. 저건 팩트잖아, 팩트. 네. 여기 보세요. 6월 증언이 16일 날 명확하니까. 통한 녹취록이라고 네. 법정에서 나온 거야. 이거 네. 누가 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건 누가 낸 줄 아세요? 만약에 이 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검사라 그러면 야 검사를 중에서 또 또라이가 있어갖고 증거를 만들었나 보다 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 이걸 낸 사람이 권오수 변호사야. 도이치모터스 회장 권오수의 변호사가 이걸 낸 거야.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빼박 증거인데요, 정말. 권오수가 김건희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인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같이 권오수는 참여했는데 본인만 저렇게. 야, 나 무죄 안 하면 너도 같이 간다. 이게 진짜 물귀신 작전이지 국민의힘아. 아니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받아라. 그럼 나도 특검 받을게 하는 게 물귀신입니까? 네. 물귀신을 어디다 씁니까? 권오수가 지금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5월 27일 날 재판에서 나온 얘기인데 왜 여태껏 조중동 그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연봉 1억 이상의 기자들을 질비하게 갖고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취재를 하는 그런 신문사에서는 이걸 보도를 못했고 왜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을까요? 맞아요. 아니 오히려 무슨 이게 허위사실 공포 선거법 위반으로 만약 걸리면 예. 그럼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건 빼박 그거야말로 당선 무효예요, 500억 더 토해내야죠. 500억보다 더 토해내야 되지 않나요? 그래 지금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요거로 지금 고발하는 네, 거거든요. 네, 민주당에서 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한 발언은 의견이에요. 네. 의견. 난 그렇게 난 협박처럼 느꼈다. 느껴졌으니까. 의견보다도 정서에 가깝죠. 정서. 그렇죠. 나 무서웠어요. 아 그럼요.
난 무서웠어 이거지. 이게 네. 주장이 아니라니까. 맞아요. 사실은 그 관련 대법원 판례도 있고 예. 이거는 팩트잖아요. 사실관계. 이거는 자기가 사실을 적시했어요. 네. 자, 1월 13일 이전에는 뭐 한 적 없고 1월 13일서부터 그 이종 땡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줘서 맡겨서 하게 했는데 나중에 5월 달에 가서 보니까 돈이 너무 손해나서 절연했다. 이게 그 사람 얘기예요. 1인 매매했다. 이게 윤석열의 발언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에서 윤석열은 완벽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네. 1인 매매 아닌 것도 1월 12일 녹취록으로 확인되는 거고요. 맞아요. 만약에 뉴스타파가 지금 공개하고 법정에서 알려진 이 사실이 그때 당시에 알려졌다면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름여행님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벌써 1981명이 동접으로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조사를 해보죠. 여러분들은 만일 이 사실이 그때 당시에 알려졌더라면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없다. 2번 당선될 수 있다. 1번, 2번 중에 선택을 해주세요. 26만 표 0.73% 차이로 당선이 됐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영향을 주죠. 특히나 중도층에서는 우리가 또 1,000만 주식 투자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주가 조작이란 거는 아주 진짜 몹쓸 놈이에요, 몹쓸 놈. 어떻게 몹쓸 놈 정도예요. 지금 제가 좋게 표현해서 몹쓸 놈이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증권 우리 저 직원들도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그렇죠. 정당하게 다 분석을 해가지고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그렇죠. 그럼 나중에 욕 먹어요. 그럼요. 그 이 주가 조작이 자본 시장을 되게 교란시키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 경제적 피해를 입는 범죄고 그 미국 같은 좀 자본 시장 선진국에서는 주가 조작이 걸리면 종신형에 처하기도 해요. 자, 이 정도 내용의 증거가 있다. 그럼 미국에서는 종신형이에요, 거의. 그럼요. 다시는 주식을 못 사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당선 어림도 없습니다. 저게 대선 기간에 나왔다면 빵에 가야죠. 그럼요. 감옥 가야 될 상황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덮어준 거잖아. 자, 우리 김현정 대변인께서 잘 지적했지만 이거 경찰이 수사하고 있을 때 덮으라고 한 게 어디예요? 검찰이잖아. 그때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윤석열이랑 결혼했다고 김건희가. 이번에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진짜 끝까지 파헤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히 자충수를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과 윤석열이. 얘네들이 또 그 저질스럽게 아마 법무부에서 그런 지침들이 나왔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저질스럽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려고 하면서 거기다 대고 400억을 토해내야 된다. 이따위 얘기도 지네들이 부풀려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기자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불러주는 데도 받아 적었겠지. 그런데 그렇게 받아 적으니까 야 그러면 윤석열은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타파에서도 친절하게 후속 보도를 그걸로 맞춰서 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수사 가능하다. 오늘 아침 10시에 냈어요. 뉴스타파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그 공직선거법 250조에 의해서 법정형이 7년 이하의 벌금 또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고 유죄가 인정된다면 무조건 당선 무효입니다. 유죄만 인정되면 500만 원 이하가 없어요. 250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보면 법치, 공정, 상식 이 얘기 맨날 입만 열면 하잖아요. 자유 뭐 이런 거. 정말 제가 비대위원 할 때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저희가 재정 신청한 건이 있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대선 기간 중에 국민의힘 의원 66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우리 이재명 후보 장남이 그 특별 전형으로 고대 입학했다고 이렇게 허위 사실을 그냥 대놓고 공표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수시 일반으로 이제 입학한 게 확인이 돼갖고 바로 사과까지 했거든요. 그 명백한 팩트잖아요. 그거 수사해야죠. 무혐의 처리했어요. 그게 왜 무혐의입니까? 이거 팩트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재정 신청해놨죠. 재정 신청.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맞불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사실 불소추 특권
있고 원내 의원들이라서 이게 과연 뭐 이렇게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런 사법적인 그런 고소고발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것을 알려내는 그런 효과가 꽤 있는 거예요. 구름 여행님 거룩한 분에 오셨습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그리고 자꾸 결과를 예단해 가지고 뭐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저쪽에서 하는 만큼 그대로 더 해야죠. 저희가 야당이니까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아니 왜 여기에다 대고 그 이재명 수호를 외칩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뭘 잘못했다고 수호를 외쳐요? 그걸 규탄할 때가 아니죠. 이렇게 나가는 게 제일 현명한 겁니다. 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에요. 네. 뭐 역풍 얘기 많이 막 하시는 분들 계신데 당내에서도 뭘 해야 역풍을 하지도 않고 무슨 역풍을 네. 그 논리 오히려 수호나 뭐 이걸로 뭐 규탄 집회 정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수동적인 거고 규탄 집회 해가지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눈 하나 깜짝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60% 이상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 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의 시각도 다르지 않다. 네. 그래서 정치가 국민들 보고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 지금 이재명 대표로 바뀐 다음에 당 전체가 좀 달라진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역동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이거 말고도 우리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아예 같이 지금 뭐 주제를 그거부터 얘기를 하자고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니까 오늘의 자 이재명 김건희 특검법 하자. 필요하면 나도 받겠다. 이런 거 있을 때 옛날 이낙연 대표라면은 엄중해야 된다. 역풍 불면 어떡하냐. 이러다 검찰들이 조작해가지고 저쪽은 뭐 특검을 해가지고 무죄 나오면 우리는 모두 다 민주당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8월 28일 새로운 지도부 선출되기 전까지만 해도 네.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도 명확하게 특검법 발의하겠다라고 네.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김용민 의원 등 몇 분이 특검법 발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에 있는 거지. 네. 당에 있는 대부분의 그 의원들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게 중론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그 명분을 줘버린 거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 소환 통지 딱 하면서 이젠 당내에서 소위 반명으로 불렸던 그런 의원들이 그런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명확하게 그 전에도 사법 리스크라고 이렇게 막 같은 당내에 있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공격했던 그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거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정치 탄압 누가 봐도 탄압이죠. 예,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시에 비상 의총 열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중요한 사항 뭐 이재명 당 대표가 그 소환 조사에 응할지 말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마도 특검법 발의하는 걸 아마 저는 결의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윤석열 정부에서 자초했다 이렇게 맞아요. 보는 게 맞고요. 거기다가 뉴스타파의 역할도 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지금 뉴스타파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폭로를 하면서 실제로 윤석열이 오히려 더 빼박인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버렸어요. 맞아요. 언론은 원래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입증해 버리니까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 전원 사퇴했다네요. 또 뭐야? 왜 또 그래? 저거 아니 비대위가 계속 비대위가 생기죠. 아니 방송을 비대위의 비대위. 아니 오늘 아침만 해도 주호영 비대위원장 시킨다며. 야 우리 좀 방송 준비 좀 하게 해줘. 아니 오면서 진짜. 방송 들으면서 왔는데. 자 어쨌든 그 건들을 가지고 해결하고 저것도 해설해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그 이재명 소환이라고 하는 이재명 출석이죠. 이재명 출석이라고 하는 그런 무리수를 검찰이 두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사실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강화됐고 그 상황에서 뉴스타파의 이 보도는 완전히 이건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면서 이들이 정치 탄압을 해나갈 때 사법 리스크란 부분을 조중동과 함께 키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맨 처음에 SBS가 먼저 보도를 합니다. 네.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세요. 요 패턴들 어디에도 이루어지는. 맨 처음에 SBS 먼저 보도하고요. 국민일보가 그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조선중앙 이런 식으로 갔어요. 이 그림, 이렇게 가면서 막 확산시키는 거, 나선을 이루면서 막 이슈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걸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뉴스타파가 이걸 확 뿌려버리니까 그걸 더 이상 못해 조중동도. 왜냐하면 그 말이 똑같이 윤석열한테 반사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부메랑으로 더 가버렸죠. 그럴 때 민주당이 우리 고발하겠다 딱 들어가니까 그걸 키워버린 거예요. 부메랑을 더욱더 세게 키워버린 거예요. 네. 이게 정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제 더원협 회장이지 않습니까? 원외 지역연장 협의회 이제 원외 지역연장들이 92명 있는데 저희도 오늘 이제 4시 반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강하게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에 맞서 투쟁하겠다라는 기조로 기자회견하고 대통령실 앞에서 그 릴레이 이제 시위도 저희가 이제 할 거예요. 하고 촛불 집회까지도 저희가 단식 투쟁까지도 저희가 이제 할 것으로 더원협에서 결의해 놨어요. 어머나. 왜냐하면 9월 달에는 국감 시즌이고 본회의가 이제 쭉 해서 우리 원내들은 민생 챙기고 국회 일 때문에 그런 이제 장애 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시간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그 빈틈을 좀 채워서 함께 하겠다. 든든합니다. 여러분 원외 지역위원장들에게 박수 좀. 고맙습니다. 아, 정말 이거는 감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 거기서 진짜 이제 뭐 단식 투쟁하고 이러시기 시작하면은 정말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집니다. 릴레이. 그러니까 릴레이라도 뭐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실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필요하면 근데, 저도 참여할게요. 단식 투쟁. 머리라도 밀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저 원내에서 민주당 그 의원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원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개싸움을 하겠다. 이런 모습이 진짜 그 원팀의 모습입니다. 이런 건 칭찬해 주셔야 돼요. 실제 지난 대선 때도 저 주가 조작 관련해서 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시 릴레이로 한 2달 동안 했었고 양평 공공지구 현장도 찾아갔고 뭐 과천에도 찾아가서 그 저기 수사 촉구하는 뭐 이런 저 기자회견 수도 없이 했습니다. 더원협에서. 더원협의 활동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더원협 그 김현정 위원장님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많이 응원해 주시고 평택입니다, 우리 평택 평택. 김현정 TV가 있습니다. 평택 김현정 TV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왜냐하면, 원외가 말씀 짧아서 죄송해요. 원외에 있는 지역에 지금 대부분이 다 어려운 지역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다음 총선도 이제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으신데도 이렇게 투쟁을 하신다는 거에 제가 존경의 박수를. 우리 평택 이번에 정말 제대로 갖고 와야죠. 그리고 지금 원외 위원장님들은 진짜 뭐 후원금도 걷지를 못하잖아요. 지구당이 맞아요. 없어서. 지구당이 없어서 후원금도 못 걷어요. 우리 김 위원장님 멤버십은 되십니까 지금? 아니 그런 거 저는 그런 건 없고요. 아마 정치인들이 그게 안 저는 될 그걸 거예요. 못 하겠네요. 우리 평택 김현정 TV 그것도 후원금이 되니까. 평택 김현정 TV 구독하고 좋아요만 많이 좀 해서 구독 좋아요. 올해 안에 5만 명 목표입니다. 지금 이제 한 13,200 3만 7천 명만 더 하면 됩니다. 3만 7천 명만 여러분 더 해주십시오. 평택 김현정 김성수 TV를 믿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요 얘기 잠깐 하고 이제 전할 말씀 좀 들어볼게요. 까칠한 공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9월 5일자로 특위위원장 당직자들이 인선이 됐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2분 중에 일단 한 분이 정해지셨는데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그리고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김태년 의원, 그리고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박범계 의원, 국민안전재난대책위원장이 이성만 의원,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김병욱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이 이해식 의원, 미래사무부총장이 김남국 의원, 대변인이 우리 김현정, 제일 기네요. 원외 지역위원회 협의 회장, 이게 뒤에 붙은 말은 제일 깁니다. 그리고 황명선 전 시장 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 이렇게 논산시장 삼선하신 분이에요. 코코넛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도 진짜 논산이라고 하는 그냥 척박한 땅에서 정말 인정받으면서 정책으로 승부하시는 분입니다. 저분이 삼선하셨는데 대선 때 임기 6개월 남겨두고 임기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 꼭 만들어야 된다 해서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여러분 원에도 골고루 배정해 주신 게 참 좋네요. 이렇게 인선을 했는데 친명이래요.
조중동이. 아니, 어디가 친명이에요? 어디 아니, 친명이 있어? 아니 그럼 민주당이면 다 이제 친명이죠. 무슨 또 가릅니까 친명? 와, 진짜 99%는 친명 같다며요. 예. 예, 같고. 어디 친명이 있어? 내가 보기엔 탕평이네. 여기에 모든 계파가 다 있어 보니까. 저게 지금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이 이제 박구용 교수인데 원래 2명이거든요. 예. 2명인데 이번에 지역 안배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호남 지역 안배하기에서 지금 전남대 임명하신 거고요. 한 분은 지금 영남 쪽에서 임명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한테도 좀 추천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다양하게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벌써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 지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이 있어요. 박범계 싫어요. 하시는데 여러분, 예. 이제 민주당은 다 원팀으로 품어야 다 돼요. 가야죠. 품어야 원팀으로. 되니까 네. 탕평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얼마나 탕평 잘했습니까? 자, 첫 번째 이슈를 아주 뜨겁게 너무 길게 해버렸네요. 자, 그러게. 산삼 순백 갑시다.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어서 가져오너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 산삼 향이 입안에 확 퍼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평소보다 산삼을 훨씬 많이 넣어 더욱 진하게 우려내어 싸웁니다. 어쩐지. 그뿐 아니오라, 게르마늄이 풍부한 지리산에서 자란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이옵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그럼 앞으로도 계속 산삼 순백을 올리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그리하겠사옵니다. 아예 한 산자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예, 산양삼 순백입니다. 지금 이 한 병에 7년근 산양삼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한 뿌리가. 진액이. 드셔보시죠. 우리 저 책임 PD님이요. 얼마나 꼼꼼하시냐면 요거를 밑에 있는 것까지 다 흔들어 먹어야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막 방송 시간에 흔들면 거품으로 남는다 이렇게. 요걸 다 못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 놔요. 그리고 맨날 뒤집어져 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뒤집어 놓으시면 다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다 뜻이. 이 그만큼 이 한 방울이 아까운 그런 제품입니다. 이 산양삼이 함양 지역에서 나오는 산양삼인데요. 거기 가 보면은 이런 곳이 있어요. 산삼이 자라기 기가 막히게 좋은 곳. 그래서 신만이들도 인정하는 곳. 그런 곳에다가 산삼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그것이 저절로 알아서 자라나게. 그래서 7년이 지나면 가가지고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람 손이 못하게 오히려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못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키워놓고 우리 김 위원장님은 이쪽 함양 이쪽에 그 산양삼 축제하는 거 아시죠? 예, 잘 알죠. 예.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어디죠? 그 함양에서 매년 그 세계 엑스포라 그래서 그 산양삼 축제를 해요. 네. 산양삼 축제에서 가면은 이제 우리 그 지역의 단위 농협의 노조들이 저희 소속이거든요. 네. 안희 농협, 뭐 함양 농협 이런 데서도 그 산양삼 같은 거 많이 저희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직접 연결해 주는 거. 예. 그것도 저희가 노조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거 인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거래를 해야지만 요 정도 가격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지 않고 인터넷에서 아무리 싸게 팔아도 7년근 뿌리 하나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30뿌리를 그것도 완전히 진액을 빼서 우리가 가서 다려먹고 이럴 필요도 없이 딱 진액을 빼가지고 30병 딱 챙겨놨어요. 이거 2박스가 38만 원이야. 거기다가 이벤트로 얹어드려요, 상품을. 지금 이번 추석 때 오늘까지 주문해야 그것까지 챙길 수 있어요. 추석 지나면은 그거 물량이 소진돼 가지고 이벤트 상품 못 드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1666에 1080, 1666에 1080으로 지금 전화하세요. 그리고 아마 어르신들 한번 갖다 드리면 너무 좋아하십니다. 드셔보시고 이게 찐 산삼이구나 하는 거를 맛으로 그리고 효능으로 아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 산양삼 순백 후기 가보면은 하나 두 개 먹었는데 벌써 손발에 온기가 돈다고 이런 분들. 특히 나이 드시면서 손발 혈액순환 안 되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장갑 끼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갑 때문에 땀띠는 나죠. 그런데 장갑을 벗으면 추워. 그래서 장갑을 끼시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요거 한 박스 다 먹기 전에 증상이 개선이 됐다는 후기들이 막 올라옵니다. 쏟아집니다.
1666-1080 전화하셔서 산양삼 순백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게 세상의 뉴스가 되는 세상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윤 대통령 흰남노에 퇴근 않고 대통령실서 내기. 아이고. 와, 난 이거 속보 보고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저게 왜 뉴스가 되죠? 아유. 너무 당연한데 안 하니까. 네. 그러면서 또 웃기는 게 보세요. 흰남노 북상한데 선 조치 후 보고해달래. 아니 동시에 하면 되지 뭘 또 왜 그런지 아세요? 동시에 하세요 동시에. 동시에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이걸 보세요. 겁나 무서운 사진. 이게 대체 교육입니다. 네. 아니 저도, 아니 뭐 티타임 합니까 저거? 저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러지? 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사진 있으면 비교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까지 안 가고요. 네. 지금 경기도 사진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네. 경기도가 이래. 경기도가 이렇게 대체 교육이야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래. 저기 얼마 전에 을지 연습했었잖아요. 예. 그때 군에서도 이제 화상으로 대통령이랑 같이 했다는데 예. 화상이 안 나와서 맞아요. 소리만 나와가지고 이게 대통령이 맞는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군에서. 저기 가서 네. 성대모사 하면은 네. 제 말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너무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저러한 이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게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고양이 뉴스가 폭로했지만 그 고양이 뉴스 폭로 때문에 위기관리센터에 못 간다 지금. 거기 앞에 통유리가 있는 거 아니야. 거기 전광판이 들어가 있는데 전광판을 설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통유리 너머에 요만한 그 모니터 보고 앉았어.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 청와대 밑에 NSC가 되게 다 모든 재난 상황과 이런 국가의 상황을 다 볼 수 있게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안 들어가도 그 장소라도 사용하라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조언을 했거든요. 예. 그 전에 청와대에서도. 근데 그게 죽어도 안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저렇게 지금 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가지고 거기서 네. 이제 화보나 찍으려고 그러는 네. 거잖아요. 아휴. 그 벙커에서. 지금 보세요. 네. 전광판의 크기 보세요. 네. 이게 경기도야. 청와대는 저보다 더 잘 돼 저희 있어요. 그러니까. 네. 평택시도 저렇게 해요. 그런데 그때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아니 그냥 자기들끼리 앉아서 그냥 노닥거리는 거 이분은 그나마 졸고 노닥거리는 것 있는 같아. 네 분 중에 한 분은 졸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 저 박김 민방위 목이죠 저거. 예. 뭐 눈에 보이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않아. 네. 박김 민방위 목은 왜 바꿨죠 진짜? 이렇게 눈에 띄어야 되잖아. 오징어 게임. 아 참. 이런데 흰남노 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부산시장은 또 파리 가다가 돌아왔죠. 난 진짜 아이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흰남노가 오는데 파리를 가겠대. 파리 왜 가는 거죠? 그거 저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겠다는데 네. 왜 파리 가서 만나냐고. 아니 불러와야지. 불러오면 되지 이 상황에. 되돌아왔다. 그것도 BTS도 뭐 사실상 약간 억지로 공연 참여해서 또 문제도 됐잖아요. 뭐 어디 억지로 정도가 아니라 이상한 합의도 안 된 이상한 경기장 같은데. 거기가 기장군 일광읍 네. 사천리에서 네. 공연을 하라는 거예요. 그 네. 공장 폐허 터지에서. 근데 거기서 5분 거리 올라가면 기장군 일광읍 청강리가 나오는데 그 네. 청강리가 뭔지 아시죠? 박현준 땅 있는 거. 아 그거 저번에 지방선거 때 문제돼가지고 그 땅 어디에 넘겼는지 아시죠? 어디다가요? 자기 가족들이 있는 저 문화재단에다 넘겼잖아요. 아 진짜 아직 걔네들 땅이에요. 골고루 그러니까. 해먹는다. 골고루 해먹어 진짜. 그래서 만약에 그 BTS가 10만 관객을 야외에서 동원하는 공연을 거기서 네. 거기는 세계적 명소가 되잖아요. 예 그럼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죠. 그 저기 연결하는 다리가 2차선밖에 안 돼서 사실상 BTS 공연 보러 온 관객이 거의 아침 6시부터인가 계속 이동을 해야 저기가 공연할 수 있다고. 그래도 마지막 그 공연 시작 전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생길 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차라리 배를 타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 아미들이 했더니 진짜 배를 갖다가 그 동원하겠다 그랬다가 텐트 얘기도 있었잖아요. 바지선 얘기도 나오고요. 그럼 텐트 치고 기다릴게요. 그러니까 텐트 촌을 설치하겠다 맞아요, 그러고. 그러니까 진짜 정말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뭐가 제대로 멀리 바라보고 이렇게 비전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똑같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금 지자체도 저렇게 하고 근데 있는 거 진짜 아니에요? 골 때린 거는 그 10만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왔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천공이었어요. 아, 천공. 천공이 용산 지부에서 BTS가 와서 공연을 한대. 야외에서. 네. 근데 전광판을 두르고 10만이 안에서 공연을 하고 공연 밖에서 전광판들은 무료로 본대. 이런 식의 주장을 막 했었어요. 지 혼자. 10만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용산에 10만이 거기서 공연을 보면은 공연이 어떻게 진행되고 무대가 어떻게 설치되는 걸 이런 거 몰라. 거기가 일대 마비가 될 것 마비가 같은데요? 되죠. 네. 그거를 전광판으로 두르려면 돈이 얼마를 드는지 그럼요. 그런 계산이 그 사람은 없잖아요. 아니 공연장이 그러니까 이미 약간 공연을 할 수 있게 세팅이 된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 실내 공연장도. 근데 굳이 야외 하려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죠. 세 번째 이슈, 본격적인 세 번째 이슈는 바로 론스타 얘기입니다. 왜 오늘 론스타 얘기를 또 추가로 하냐면 우리 김현정 위원장이 세상에 그 론스타 문제 처음 터질 때 당시에 같이 그 문제를 열심히 금융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분이고 그리고 지금 정부의 비밀 하나를 알고 있다 그래서 단독으로 비밀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단독. 김성수 팀이 단독으로 론스타 국제 중재 재판이 저렇게 나온 이유를 알고 계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자리를 갖다 마련했습니다. 자, 론스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론스타는 지금 두 가지 영역의 굵직굵직한 영역에서 총 6조 정도의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한 겁니다. 매각이 지연된 부분 이게 사실은 핵심 쟁점이죠. 이 쟁점. HSBC의 매각을 하기로 지네들끼리는 탁한 내정을 해놨는데 그때 예정가가 5조 9,376억. 그런데 여기서 하나은행으로 매각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당시에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승인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먹튀 논란이 엄청나게 거셌기 때문에 국제금융위기 터졌잖아요. 2008년.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승인을 못 해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차액 2조 원 자기네들이 원래는 5조 9,300억을 벌 수 있었는데 3조 9천억밖에 못 벌었으니까 2조 원 내놔라. 거기에 이자에다가 환차손까지 해가지고 내놔라. 이런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가 하나은행 매각 대금을 원천 징수한 3,915억 그리고 스타홀딩스 법인세 1,040억 등 세금 8,500억에 이자 플러스 환초산 해가지고 이거 내놔라. 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매각을 늦게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될 수 있는 비용이 7,700억이에요. 그 7,700억 중에 40% 정도가 인정이 돼서 총 3,000억인데 거기에다가 뭐 이런저런 비용들 하면 5천억 정도를 우리가 물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핵심 쟁점인 바로 이 사안. 분명히 매각을 지연된 게 우리의 잘못이 아닌데 그거를 정부의 잘못으로 떠넘긴 부분이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인정된 것에 놀라운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데 우리 김 위원장님 뭐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까? 일단 2003년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할 때 예. 금산분리 원칙에 의해서 론스타는 투기자본이잖아요. 사모펀드.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도 그 골프장도 소유하고 그래서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데 그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데 당사자 자격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외환은행을 그때 한창 그랬잖아요. BIS 비율 조작했다 그래서 네. 부실 은행으로 지정해서 예외적으로 금융당국이 이제 승인해 준 거죠. 네.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그 담당 그 국장이 변양호였고 담당 은행 제도과장이 추경호 현 부총리였거든요. 맞습니다. 부총리였고 그래서 7인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승인을 해주는 과정에 아주 결정적인 그 기여를 했던 사람이 금융감독원에 그 공문을 보낸 사람이 추경호 그 당시에 과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때 관여를 했고 그다음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매각하잖아요. 그 하나금융지주에다가 예. 그때도 그 금융위원장이 이제 김석동이었고 예. 금융위 부위원장이 추경호였어요.
그리고 사무처장, 예. 사무처장 현재 금융위원장 김주연 예. 이렇게 있었거든요. 예.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배상 금액에 나온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 정부가 하나 금융지주에 매각할 때 예. 매각하는 타이밍을 놓치게 해서 지연을 시켰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예. 그 싼 거 아까 말씀하신 7억 7천 7,700억 네. 한 8천억 정도를 싸게 원래보다 싸게 매각하는데 정부가 개입했다. 예. 요 그 두 가지 주장이 론스타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주장에 대해서 그 이제 소송이 2012년부터 시작됐잖아요. 예. 중재 재판이 그때 정부의 그 대응 팀에 그 추경호 현 부총리가 또 정부에서 중재 판정을 주도했어요. 잠깐만. 추경호가 원래 승인도 해주고, 네. 그리고 매각할 때 그것도 다 메이드를 시켜주고, 네. 그런데 나중에 재판을 할 때는 또 정부의 TF 팀장이었다고요? 국무조정실장 했잖아요. 그래서 그 TF 팀장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같이 대응하는 팀이 있잖아요. 정부에. 대응팀. 거기에 같이 이제 멤버였죠. 주요 멤버였죠. 이건 뭐야? 도둑놈한테 그냥 보석을 맡겨놓은 거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도 한덕수는 그 상대 팀 론스타의 그 변호를 변호사. 해주고 있는 김앤장의 고문이었죠. 고문이었잖아요. 2003년도에. 그리고 2016년도에 이제 론스타가 원래 HSBC랑 국민은행 등이 한번 매각하려고 할 때 예. 그때 이제 부총리였어요. 한덕수 부총리. 그것도 부총리였는데 매각시켜 주려고 그랬었잖아.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 사람이 발언했냐면 론스타에서 외환은행 인수하지 않았으면 파산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쪽을 두둔하는 듯한 그 발언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중재 판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그 우호적인 그 발언들을 했어요. 한덕수 부총리가. 근데 그 현재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라인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예. 위원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요 주요 일지를 함께 보면서 그 조목마다 어떤 놈들이 관련했는지 좀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이거 전체 화면을 좀 보세요. 자,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3,834억 원에 공식 인수합니다. 이럴 때 이거 인수할 수 있게 공문 보내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고요? 추경호 은행제도과장이었고요. 예. 그 당시에 그 론스타 측 그 법률 대리인이 김앤장이었는데 김앤장의 고문이 한덕수 현 애초에 한덕수 추경호 커플이 저걸 인수할 수 있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추진 발표를 하고 그리고 2007년에 그 HSBC하고 5조 9천억대 매각 계약을 체결할 요 즈음에 한덕수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이제 론스타가 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그 당사자 적격에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때 그 한덕수 그 부총리가 예. 론스타에서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않았으면 외환은행 파산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 우호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저 2007년도에 그 HSBC하고 이제 국민은행 등한테 론스타가 매각하려고 했는데. 예. 저 보면 1조 4천억에 사가지고 5조 예. 9천억에 매각하려고 했으니 4조가 넘는 3년 만에 예. 저기 차익을 벌써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사모펀드가 투기 자본이잖아요. 먹튀하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근데 그렇죠. 저때 마침 이제 그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도 터지고 또 저때가 이제 국제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그렇죠. 2007, 8년도에. 7년도. 그래서 HSBC에서도 매각 의사를 좀 걷어들인 처리하는 막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국제 그 중재 재판에서도 저 부분은 우리 그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저때 저기 2008년도인가요? 저때 또 한 분이 또 있어요. 현재 누구예요?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그분이 청와대 그 경제수석 비서관인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저 외환은행 매각 심사 착수 계획을 발표한 거군요. 2008년에 와, 다 있어 그 인간들. 그리고 HSB가 파기를 한 다음에 다시 2010년에 재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에서 외환은행 지분 51%를 차지할 수 있게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요때 체결 직전에 한 7,700억 정도를 깎아 팔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쟁점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청구 금액이 그 7조 7천억이 아니
저기 8천억 정도 예. 그게 실질적인 청구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풀려진 거고. 한동훈 장관이 뭐 6조가 넘는데 뭐 저 한 3천억 정도 배상하라고 나와서 뭐 4.6%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축소하듯이 얘기했는데 이건 완전히 국민 기만하는 거예요. 예, 팩트가 아닙니다. 일단 사과부터 하고 시작했어야죠. 이거 정부의 관료들 잘못으로 해가지고 배상 국민 세금으로 배상이 생겼는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금융이 8천억 정도를 싸게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3천억을 예.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금융이 내야죠. 하나은행에서 받아야 되는 거 그렇죠. 그 문제도 따져봐야 돼요. 하나은행이 또 어떤 데입니까? 그 우리 문제도 다 알지만. 예, 그 문제도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저게 지금 정부에서 싸게 팔게 함으로 인해서 3천억을 배상하게 한 거잖아요. 예. 그럼 정부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는 실체가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담당 공무원들이 저 당시에 그렇게 싸게 파는데 관여했다라고 하는 그 공무원들이 그 판결문에 나와 있을 거예요. 예. 그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걸 공개하게 해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명단들이 나올 겁니다. 그분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맞습니다. 구상권. 예. 자, 근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가보면 론스타가 이제 외환은행 인수 승인하고 이럴 때는 추경호가 없었나요? 있었죠. 제가 아까 이때 얘기했잖아요. 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죠. 부위원장. 예. 이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해준 사람이 추경호란 말이야. 그렇죠? 금융위원회 2012년에. 그런데 론스타가 이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니까 여기 테스크포스에 들어가는 게 추경호야. 그러면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덮으려 그런 거겠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문제 제기하는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중재 판결이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지 개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처음 애당초에 2003년도에 그 산업자본에게 은행 인수하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애초에 그 주장을 했으면 예. 이 그 중재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주장을 정부에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승인해 준 게 추경호 부총리고 그 인수 당시에 금융위 부위원장이었고 정부의 저 TF에 거기 관여하고 있으니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꼴이 되니까 여러분 그런 이거 것들이 있는 거죠. 진짜 심각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김현정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추경호는 애초에 외환은행을 팔 때 관여했고 그 다음에 다시금 우리나라 자본이 되사하게 할 때도 관여했고 그리고 지금 이 중재 재판에서도 우리 쪽 TF를 맡아서 사실상 중재 재판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누락해서 지금 오늘의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게끔 한 사람이고 네. 그걸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다시 기재부 장관이 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요 론스타 건이 사실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했으면 그 상황을 초래한 사람들이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죠. 네. 책임을 지고 그럼요. 더 나아가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마치 한동훈 장관은 마치 되게 잘한 것 같이. 예, 마치 정부에서 우리가 잘 노력해서 대응한 한 것 것처럼 같이. 그리고 본인이 무슨 대단히 갑자기 의인처럼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한 푼도 낭비할 수 없다라고 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전문가들에 의하면 취소 소송에 그 해당되지도 않는다. 이미 이거는 확정된 거다. 절차적인 하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있을 때 저게 제기가 가능한데 그런 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안홍구 청장님이 바로 그 판정 관할권 부재 이 부분을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제기해서 소송을 해서 론스타에게 송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면 애초에 맞아요. 론스타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자기 자본만으로 외환은행을 산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는 그 안에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돈이 무려 40%나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밝혀냈고 론스타가 일부 시인까지 했대요. 이 정도 되면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판정 관할권의 부재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 애초부터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법무부가 받아서 해야 되는데 법무부에서는 뻘소리 하고 있어요. 소수 의견을 근거로 해서 다시 판정을 갖다 되돌려보겠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게 정말 그 블랙머니라는 영화 있죠. 예. 거기서도 저 론스타 건 되고 다룬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저기 안에 론스타의 인수자금 안에 한국인들 검은 머리 한국인 또는 뭐 한국인들이 많이 개입돼 있을 거다라고 그런 추정들 했는데 뭐 밝혀내지 못했지만 그런 각종 의혹들이 지금 있는 건이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묻히면 안 돼요. 이거 다 저 실체 규명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성수마트가 여러분들의 또 다른 그런 그 색다른 경제 공동체 시스템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성수마트는 쇼핑만 하면 김성수 TV 후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신박한 시스템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물건 사기만 하면 그 중에 수익금의 아주 적지만 그 일부가 적립이 돼서 김성수 TV의 프로그램 제작 비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천여 개의 제품을 판매 중이니까 부담 없이 들어와서 그냥 성수마트에서 쇼핑을 하십시오. 우선적으로 살 게 생각난다. 그러면 홈쇼핑이나 혹은 뭐 티몬, 쿠팡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성수마트 ssmart.co.kr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배송비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쇼핑몰에서 같이 배송비를 내드리니까 여러분 들어오셔서 부담 없이 쇼핑을 해보십시오. 특히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추석 선물 세트를 살 수 있는 마지막 날 84개의 다양한 특가 상품들이 추가 증정 행사와 함께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 한번 추천해 주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그런 제품들 지금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왕이면 사주세요. 추석 선물 아직 못 사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구매해 주시면 그러면 고스란히 선물 세트는 선물 세트대로 사고 그리고 후원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 겸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좀 올려주세요. 좋아요. 그 앞에 있는 패널 김성수 TV 구독, 좋아요 좀 해주십시오. 지금 김성수 TV가 17만 6천에 가까이 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17만 6천을 한 6번째 그 도전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한번 올라갔었는데 네. 어디서 뭐 구독 취소 선동을 하는 바람에 내려가가지고 그걸 다시 또 올려놨다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는 올라가기만 하고 지금 17만 6천 34 방송하면서 감사합니다. 지금 17만 6천 34명이 됐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른바 전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보수 유튜버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구독자 엄청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요. 네. 진짜 놀랐어. 나도 뭐 어쩌다 한번 이렇게 그냥 우연히 한번 들어가봤는데 오, 100만도 진짜. 있고 막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영향력을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17만 6천 36명 50만까지 가시죠. 50만. 예, 50만까지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는 영향력이 고플 뿐입니다. 저도 200명 늘었네요. 200명. 축하드려요. 안진걸 TV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늘은 폭으로 따지면 더 많이 드신 것 같은데요. 200명.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그 선풀 이렇게 4가지는 세트고요. 거기다가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멤버십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멤버십 390명인데 10명만 더 들어오시면 400명 됩니다. 오늘 10명만 더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윤석열의 국정수행 평가 보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 나왔는데 리얼미터에서도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어요. 자, 어디에서 하락했는지 이제 보시면 좋을 텐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념 성향을 따졌을 때 보수가 더 활성화돼 있어요. 특히 이 리얼미터에서는 보수 쪽이 계속적으로 더 활성화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보 쪽은 보수만큼 대답 자체를 잘 안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일별 평가를 보면은 지금 확연하게 보이시죠? 29.4까지 또 떨어졌어요. 금요일. 네. 사실 금요일 저 수치도 높은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35.3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계속 연일 터지는 네. 윤석열 정부의 무리수들. 네, 그다음에 뭐 김건희
역시 뭐 이 주가 조작했던 예. 이런 증거들 이런 예. 것들도 영향을 아마 줬을 거고요. 공주 엄마님 너무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그동안 계속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예. 그 대통령 25명인가요? 예, 예. 갖고 이제 긍정도 조사를 한 게 항상 몇 주째 꼴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6주째 꼴찌. 22명, 예. 22등이죠. 22등. 22등. 예. 계속 꼴찌. 이게 리얼미터가 약간 보수적인 저기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32.3%로 떨어져서 4주 만에 이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라고 네. 하고 네, 네. 특히 이제 60대 이상하고 그 전통적인 보수층인 TK 이쪽에서도 TK, 하락세가 지금 TK에서 하락세 때문에 29.4%로 일간 조사는 네. 이게 매일 조사를 하거든요. 네. 매일 조사를 해서 이제 통계치를 일주일 평균치를 월요일 날 발표하는데 그 중에 금요일 날까지 조사를 한 것 중에서 금요일 날은 29.4%로 떨어졌고 토요일 날은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동안 이제 좀 이 윤석열 지지율을 받쳐줬던 대구 경북과 70대에서 지금 하락폭이 제일 컸다고 합니다. 아니, 또 9.4% 어제 막 이렇게. 또 이준석이 대구 왔으니까 다음 주는 더 떨어지겠네요. 아니, 노인 일자리 그렇게 빼는 거 보세요. 맞아요. 공공일자리. 공공일자리 뺀다라고 하는 게 그게 금요일 날부터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임대주택 뭐 4조 그 맞습니다. 삭감한 거 네. 그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비정한 예산이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지금 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태극기 부대에서 이제 문재인 케어라 해서 네. 각 MRI라든지 맞아요, 각종 맞아요. 것들을 보험 처리가 돼서 어르신들이 되게 혜택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어르신들이 아침에 네. 그 병원 가서 치료받고 문재인 케어 혜택 보고 오후에 그 태극기 부대 그 집회에 참석하신다고. 예. 근데 그러고도 윤석열 찍었다. 근데 이제 그 예산을 다 없앤다는 그걸 다 없앤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그 어르신들이 피해 제일 많이 보시는 거죠. 피해를 제일 많이 볼 건데 네. 이제 그거를 아마 실제로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지역 상품권으로도 그분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봅니다. 맞아요. 그럼요. 지역 상품권을 지자체에서 일종의 바우처처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그럼요. 그런데 그게 전액 삭감이 됩니다. 그 지역 이게 상상 그 소상공인들 네. 그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 그렇죠. 지역 상품권이. 실제로 지역의 상품권을 이제 그 누가 가져가게 되냐면 특히나 이렇게 복지 바우처 형태로 70대 뭐 이런 노인들 네.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분들이 가져가요. 네. 가가지고 어디서 쓰면 동네에서 가게에서 네, 쓰고 네. 시장에서 시장.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가져가가지고 그분들도 또 동네에 네. 그 자기 업체들에서 그걸 또 써요. 왜냐하면 권역을 벗어난 다른 업체들한테는 수주를 못 하니까 맞아요. 그런데 쓰면서 이게 순환이 한 바퀴 반 이상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럼요. 한 바퀴 반 이상 돌아간다는 건 그만큼 선순환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현금 딱 집어넣어주면 건물주한테 들어가고 끝이에요. 순환이 안 돼. 거기다 10%도 바로 저 캐시백 해주잖아요. 그렇죠. 사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그러면 골목- 선순환이 되는 건데. 골목 상권하고 지역 상권 이런 거 그리고 내수 진작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이었는데 관련해서 한 30조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뭐 방금 우리 임세은 저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비정한 예산이다라고 한 게 깎은 게 전부 다 그런 사회적 약자 관련된 것만 그렇죠. 깎았어요. 그러니까 13년 만이래요. 그러니까 예. 전년도에 지출한 금액보다 예산을 40조씩 삭감한 게 예. 이번에. 그리고서는 재정 부담된다고 이렇게 삭감해놓고서는 결국 그 감세는 법인세. 법인세 3천억 이상의 그 예를 들면 대기업 그다음에 80개. 슈퍼리치들 80개 대기업을 감액을 해준 겁니다. 감액을 해줬는데 그 비용이 한 17조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죠. 감세한 비용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46.4%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올라가고 있는 거 더 이제 가파르게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요 국민의힘이 잘 못해서 반사적으로 올라갔거든요. 이제는 네, 민주당이 잘합니다. 네. 잘하면서 올라갑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또 시행령 정치 이거 종식시켜야 된다고 강력한 메시지 냈죠. 아, 예, 속 시원한 메시지입니다. 네. 중도층에서는 분명히 반응들이 있을 겁니다. 네. 적극 지지층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이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네. 매정하게 등에다 칼을 꽂는 사람이 윤핵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그 이제 뭐 사정정국이라든지 예. 지금 뭐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까지 헌법기관인 감사원, 국정원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네. 대대적인 그 사정정국으로 지금 막 지금 이미 들어갔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강하게 우리가 맞불을 놔야 되지만 절대 놓치면 안 될 게 우리 이재명 대표가 잘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민생 법안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 민생 법안들은 무조건 우리 패스트트랙을 쓰더라도 해서 다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한 축에서는 그 민생을 꼭 잡고 있어야 그럼요. 되고 한 축에서는 정치 탄압에 대해서 강하게 맞서는 두 가지 그 축을 같이 가야 되는. 네. 예. 자, 이렇게 월요일 이 정세 분석 시간 여러분들께 월요일 날 지난 주말에 있었던 내용들까지 쭉 합해가지고 지금 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분석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원래 오늘 국민의힘의 상황들도 분석해 드리려고 했는데 속보를 보니까 분석이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요. 좀 불가능해요. 네. 비대위원들이 다 사퇴했다는 것은 네. 지금까지 열심히 일주일 동안 노력해가지고 비대위를 다시 재건하려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의총에서 심각한 분열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만약에 저게 순조롭게 받아들여졌다면은 비대위원들이 전부 사퇴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쇼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금은 엄청난 균열 파열음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당원 개정을 하면서 비대위를 해산해서 권성동에게 모두 다 힘을 실어준 거래요. 권성동 권한대행 체제로 모두 다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야 진짜 참 한심합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짓들을 갖다 버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당원 당규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고서는 저희 그 민주당에서 그 80조 갖고 뭐 고치는 거고 오히려 더 크게 비난을 했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저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기사 보니까 그냥 절차상 편하게 가려고 다 사퇴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태껏 죽어도 사퇴 안 하겠다는 거는 사라지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정세 분석 다음 주에는 더 쫀쫀하게 국민의힘의 정세까지도 분석해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밤에 김성수 TV 심야 시사 있습니다. 최한욱 평론가와 함께 만들어드리는 돌멩이 TV 최한욱 평론가와 함께 만들어드리는 그런 심야 시사, 여러분 또 색다른 재미로 민주당 변한 민주당의 진 면목을 한번 뭐라고요? 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거? 우리 쉬리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 쉬리가. 왜 쉬리가 대답을 했는지 제가 쉬리 이렇게 불렀나요? 예. 자, 우리 그 민주당 그 진 면목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심야 시사 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TV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